자, 두 번째 이슈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이제 이 세상사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권들. 이번 주에 이렇게 보니까 계속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공천을 이렇게 하느니 저렇게 하느니 얘기가 많았습니다. 공천 어떻게 하느니 근데 민주당이 대략적으로 이제 공천의 가닥을 이제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야 경선으로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그동안도 가닥이 잡혀왔지만 재보궐선거 공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가장 이제 뜨거웠던 게 하남과 평택을 이런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낼 것이냐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어떻게 공천할 것이냐 이 문제였는데 일단 이제 다 이제 공개된 거지만 평택은 이제 김용남 전 의원 공천하기로 한 것이고 원래는 지금의 국민의힘에 이제 몸담고 있다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영입돼 가지고 이렇게 민주당으로 넘어온 인사죠. 제 고향 수원에서 한 번 국회의원하고 여러 차례 이제 국회의원과 수원시장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제 다소 관운이 없었던 그러한 인사로서 최근까지 유튜브에서 활약해온 이러한 분인데 유튜브와 방송 등지에서 활약해온 분인데 어쨌든 평택을 나가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남갑은 과거의 인물이긴 한데 상당한 정치적 거물이었습니다. 과거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라고 이 사람이 가기로 했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은 공천 안 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지금 요 공천 결과에 대해서 재보궐선거 관련 말씀드린 3명 이 도정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저는 민주당의 내부 일에 그렇게 큰 관심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놈이 그놈 아니야? 약간 이런 정서도 좀 있기도 하고. 전형적인 운동권 논리네. 아무래도 운동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이제 김용남 의원을 공천했다고 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좀 특이하신 분이더라고요.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심지어 윤석열과 이재명의 첫 번째 대선 대결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상당한 좀 친윤으로 그렇죠. 또 계셨었던 과거가 또 있으시고 또 이제 유명하신 발언 중 하나 왕자 그린 거를 원래 손가락만 씻는다. 그래서 원래 이 왕자 딱 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안 지워진 이유가 원래 지지자가 써줬는데 후보님은 손가락만 씻어가지고 안 지워진 거지 이걸 가지고 주술적 의미는 없다. 이런 걸 했다가 나중엔 좀 자괴감이 들었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탈출을 하셨는데요. 또 윤한테 버림받아서 탈출했는데 탈출한 것도 하필이면 또 이준석의 개혁신당입니다. 그렇죠. 개혁신당을 탈출해서 무슨 이준석과 무슨 사총사를 결성을 해가지고 개혁신당에서 뭘 해보려고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으로 이번에 또 이준석과의 트러블 속에 또 오시게 된 분인데 그러면은 이제 평택이라는 곳에 민주당이 김용남이라는 사람을 공천했다는 거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렇게 평가하더라고. 신문에서 보니까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 중도 확장 행보의 일환으로 김용남을 공천한다. 이런 거니까 아마 조국 대표나 김재현 전 의원 같은 분이랑은 좀 비교가 많이 되기는 할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좀 더 민주당 색도 없고 왠지 그렇죠. 약간 보수적인 사람일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저는 그럼 민주당이라는 게 뭐냐? 민주당이라는 거는 그냥 그럼 될 만한 사람들이 다 나가서 민주당 배지 받고 나간 다음에 나중에 당 대표의 명에 따라서 잘 입법에 협조하는 국회의원만 뽑으면은 우리 민주당에 투표하는 가치가 있는 거냐에 대한 약간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민주당이란 뭔가 약간 중소상공업, 약간 서민 정당 약간 이런 것 좀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도 보수라고 하면서 김용남 아니면 요즘 이원주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엄청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전면에 나서는 당의 그럼 색깔이라는 건 뭐냐? 약간 저는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렇죠. 이게 점점 더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데 확장되는 건지 아니면은 표류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힐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하는 대로 김용남 전 의원 문제가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언한 대로 본인들의 정당 정체성을 이제 선언했잖아요. 자기네들이. 중도 보수. 네, 중도 보수다.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행보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네.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중도 보수 노선 그런 이제 그러한 맥락으로 보면은 김용남 전 의원을 평택을에 공천한 거는 나름대로 이제 일관성 있는 일일 일관성 것이다. 있는 일이다. 그렇게 평가하시고 요게 이제 그런 이제 요 선거구 수준으로 좀 좁혀서 보면은
그런 이제 그 나름대로의 계산과 고민은 있겠죠. 말씀하셨듯이 선거구가 지금 김재현 진보당 김재현 후보,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 다음에 이제 유의동 이 국민의힘 후보, 그다음 황교안 자유화혁신 후보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이렇게 일단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유권자 분석을 나름대로 우리가 그냥 저 감각으로 해본다라고 할 때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나눈다고 할 때 완전히 이제 진보적이다. 우리가 좀 그게 진보 보수의 틀인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완전히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유권자들은 김재현 후보를 좀 그래도 많이 지지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과거의 어떤 민주당의 정체성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국 대표에 대한 그 나름대로 과거에 이제 조국 교수 시절부터 민정수석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상황들 이런 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조국 대표에 대한 약간의 그 호의적인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유의동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내에서 그렇게까지 예를 들면은 뭐 극단적인 우파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또 이분은 과거엔 소위 말하는 유승민계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보수 지지층 중에서도 그래서 유의동은 좀 괜찮잖아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공간이 협소합니다. 민주당이 갖고 가야 될 공간이 아주 그것쯤은 이제 황교안 지지할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가야 될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요 가운데서 그러면은 어떻게 공간을 찾을 거냐의 문제에서 이거를 사실 그 생각해낼 만한 요 공간을 확보하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 보수적인 색채가 있는 꼭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후보가 필요하다 아마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해서 이제 공천을 했을 것 같은데 요 비슷한 게 사실은 한안갑입니다. 한안갑의 경우에는 후보들의 스펙트럼이 넓지는 않은데 한안갑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제 보수적인 어떤 그러한 이 표심이 있는 지역이고 상대는 좀 보수적인 후보가 나올 것 같아요. 보수적인 후보가 나올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 중에서도 보수적인 후보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이광재 전 지사라는 그 카드가 또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카드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과거의 정치적 거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사실 중요 참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희정 이광재 두 사람이 원투펀치잖아요. 그 우리 운동권식으로 말하면 기획통이 이광재인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직 총무 이런 걸 챙기는 게 안희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광재 씨가 막 이제 그 일 벌리고 다니면 안희정 씨가 그거를 막 뒷받침하면서 이제 수습하고 그래서 참여정부 때 결국은 안희정 씨가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 참여정부 시기에 그 장수촌 문제 이런 걸로 돈을 만든 문제로 잡혀간 거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울잖아요. 그 안희정 씨가 그 정치 참여할 때 나는 정치하겠다라고 나설 때 이제 그 후원에 뭐 하는 행사입니까? 거기에 영상 보낼 때 영상에서 울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미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때 그 고초를 겪게 해서. 근데 이제 그것과는 달리 기획통인 게 이광재 씨인데, 근데 이광재 씨는 또 그렇게 기획통이다 보니까 자기가 해온 주장이나 정책 칼라는 중도적이에요. 또 이 사람도 중도로 가야 되고 민주당은 중도로 가야 되고 민주당은 중도의 영역에서 뭔가 해내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민주당은 뭔가 그 시민사회와 연관돼서 그 다음에 진보적인 뭔가를 해야 돼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광재 씨는. 그러니까 약간 두 가지 카드는 그런 색깔을 다 갖고 있는 카드예요. 그런 걸 볼 때 지금 도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민주당의 색깔이나 이런 거는 과거에 이제 정치학 교과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캐치올 파티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어떤 계층이나 특정한 이념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고 넓게 가져가서 이 국민 전체를 대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시기에는 이렇게도 가고 어떤 시기에는 저렇게도 가는 이런 정당의 형태를 전형적으로 띠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요거를 뭐 정치공학적으로 쭉 해설해가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시대에 이제 이런 그 어떤 정당 형태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중심에 놓고 해석을 할 때는 그런 캐치올 파티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근데 특이한 거는 이거예요. 근데 캐치올 파티를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팬덤 정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팬덤 정치라는 거는 캐치올 파티하고는 이게 퍼즐이 안 맞을 수 있는 개념인 게 팬덤 정치는 구체적인 사람들 즉 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팬덤 정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또 작동을 한다. 그래서 캐치올 파티와 사실은 어떤 측면의 포퓰리즘적 동원 방식이 같이 작동하는 게 지금의 이제 민주당 정치인데 이게 사실은 근데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국민의힘도 똑같이 가져가는 정치 전략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 윤석열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박근혜 탄핵 전까지는 사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리고 윤석열 등장 이후에는 이
국민의힘의 이 캐치올 파티 전략이 이제 무너지는 과정이 지금 있는 거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사실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양쪽에서 이제 국민 전체의 지지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를 두고 싸우던 이 중간에 이제 이 운동장이 지금 민주당 우위로 이 재편되고 있는 과정이고 국민의힘은 주류의 운동장에서 밀려나서 비주류로 지금 이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이 비주류의 운동장은 원래는 운동권 대모험에 참여하고 있는 운동권들이 사실 이 비주류의 운동장 우리 거야라고 하고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비주류로 뚝 떨어져 갖고 비주류의 운동장에서 지금 이상한 경쟁이 펼쳐지게 된 이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수 있는 공천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번 공천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 들어요. 그러면 힐러님은 지금 평택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게 단일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 조국 그다음에 지금 김용남 그다음에 김재원 후보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구도 속에서는 요 세 명의 후보들 간의 단일화 논의가 쭉 진행되지 않을까에 대한 이런 관심들은 있는 거잖아요. 힐러님은 이런 단일화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 우리 지난 방송에서 네. 막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민주당의 평택 어디 누가 날 거냐 막 어. 이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김재현 후보가 기대했던 거는 그래서 그때 막 성명을 내고 입장을 냈던 것 같은데 민주연합 이렇게 하면서 그게 되면 자기가 이제 경쟁력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어필들을 막 해서 조국이 이제 자기가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이제 비판하면서 뭐 그런 입장을 좀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서로가 너무 안 하고 싶겠다. 약간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김재현 후보는 뭐 거기에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으니까 뭐 그렇고 조국 대표도 이제 자기의 어떤 입지랑 이런 것들을 조금 탄탄하게 다지고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비판했던 것처럼 조국 혁신당은 뭐냐, 약간 어떤 입장이냐, 어떤 정치적 노선을 가지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조국 대표한테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이제 세 곳 다 이제 놓칠 수 없다, 약간 이런 입장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단일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뭐 사실 이게 선거라는 게 나중에 되면 또 막 그렇잖아요. 마지막 되면 또 모른다. 다들 발등에 불 떨어지면 네, 모른다. 네, 그것도 모르니까 뭐 지금 단언할 수는 없는데 그냥 지금 저의 그냥 감상평으로 보면은 세 곳 다 이거를 놓칠 수는 없지 않을까. 쉽게 양보하기는 어려운 네,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네, 네. 하지만 마지막까지 가봐야 할 것이다. 그렇죠. 네, 모든 선거가 다 그러니까요. 도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근데 김재현 대표 생각이 어떨지 좀 저는 이제 궁금해지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김용남이랑 그러면 단일화를 하라는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당에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번 지선이 어쨌든 이 극우 내란 세력 국민의힘을 전 지역에서 퇴출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 한다. 그거를 위해서 이제 우리 당은 복무한다. 약간 이런 노선이신 것 같고 비태혁명, 완수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대선 때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면서 아예 대선 후보를 내지도 않기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그런가요? 허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굴욕을 주시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김재현 대표 만약에 이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쨌든 간에 민주 진보 진영의 뭔가 단일 대응을 위해서 후보 사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일화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전 드는 것 같고요. 조국 혁신당은 아까 캐치올 파티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반대되는 팬덤 정당 아니겠습니까? 이름부터 맞아, 조국 맞아. 신당인데 혁 하나 붙어서 조국 혁신당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국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서 뭔가 이게 대중적 인지도를 갖추지 않으면 이 당으로서의 생명력 자체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인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국 대표가 진짜 포기 못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을 이제 공천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조국 대표랑 다른 쪽의 표를 좀 우리가 가져오겠다라는
그렇죠.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조국 대표로 단일화됐을 때 그 단일화 효과가 잘 날 것인지 그거는 저는 좀 의문이 들 것 같긴 해요. 뭐 김영남 쪽으로 뭐 단일화가 되면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찍어줄지는 모르겠으나 조국 쪽으로 되면은 그게 단일화 효과가 있는 거냐? 그냥 다시 다 그냥 국민의힘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진보당 후보의 정체성의 문제로 보면은 김용남 후보의 단일화는 좀 망설여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금 이제 후보 전술을 보면은 또 이제 연속적인 단일화 논의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뭐 너무 이제 운동권 정파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과거부터 이런 게 있어요. 또 소수일 때는 우리 통일전선론에서 소수일 때는 민족 자본도 우리 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보통 어려운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예 옛날 네. 얘기니까 네. 옛날 얘기니까 그분들이 하던 얘기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한 얘기니까 다수가 되는 순간 이제 순식간에 이제 그 자본가는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소수일 때는 민족 자본과 매판 자본이 있는 것이고 김용남 전 의원은 어쨌든 이제 뭐 귀순 용사다 이렇게 귀순 용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모를 그렇죠. 일이고 네. 그리고 여기에 이해관계가 뭐가 있냐면 사실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울산이나 경남까지 아우르는 이제 어떤 단일화 테이블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쪽에 진보당 후보들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서 진보당과의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사실 지역 차원이라기보다는 중앙 차원에 뭐가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다. 그거는 뭐 아직 남은 변수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과의 단일화는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 보면 김용남 후보가 갔다는 것은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잘 논의가 안 되는 구조로 일단은 들어간 건데, 근데 막판에 가면은 지금 말씀드린 진보당하고의 단일화나 이런 게 궤도에 만약에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에 조국 혁신당이 낄 수도 있는 거죠. 또 판이라는 게 우리가 뭐 흔히 많이 봤지만 한번 판이 열리게 되면은 장이 서면은 다 와가지고 너도 나도 이제 자 뭐 이렇게 풀어가지고 보따리 풀어가지고 장사를 막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될지는 저도 사실은 아까 힐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가면은 사실 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마지막까지 그 여론조사나 이 선거의 어떤 구도에 달린 거겠죠. 마지막에 갔는데 이 세 후보들이 생각할 때 누가 해도 사실 김재원 후보는 이번에 많이 좀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조국 혁신당이 있으니까는 그쵸. 진보당이 갖고 갈 만한 거는 조국 혁신당이 흡수했겠죠. 근데 아무튼간에 요 조국 후보나 이 김용남 후보가 볼 때 마지막까지 그냥 직선으로 달려도 유이동 후보보다는 우리 둘 중에 하나는 되겠다 싶으면 단일화 없을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유이동 후보가 좀 치고 올라오는데 좀 위협적인데 이 느낌이 있으면 단일화 논의는 뭐 강제적으로라도 어디선가는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울산에서 예를 들면은 울산에서 다른 일이 일어난다. 다른 위협적인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등등의 이제 변수는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자, 국민의힘 얘기는 제가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요즘에 이제 지난주에 재밌었던 게 조선일보가 일주일 내내 장동혁 사퇴하라를 썼거든요. 일주일 내내 썼습니다. 일주일 내내 썼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이 하정우 AI 수석을 그 민주당이 이제 부산 북구 갑에다가 이제 드디어 공천을 했는데 그걸 두고 이제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이 됐어요. 보수 측 입장에서는 아예 나라에서 AI를 이렇게 한대 놓고서는 AI 컨트롤 타워가 그냥 선거로 가버리면 어떡하냐, 정치 배지 금 배지 보고선 이렇게 불나방처럼 달려들면 어떡하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한동훈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그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이준석까지의 넓은 범보수 연대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재명 정권이 너무한다. 이재명 정권이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뭐 AI 이런 거 국민 상대로 사기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항소 포기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 이재명 독재를 지금 하는 것이다. 이게 다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려면은 과거에 어쨌든 다 악연들이 있고 서로 미워하지만은 손을 잡고서는 이번에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선거연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 분위기를 이제 만들고 싶은 건데 보수의 전략가들이 그거를 막는 지금 유일한 그 변수가 뭐냐? 그것이 장동혁이다. 장동혁이 한동훈하고의 단일화를 못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막고 있지 않느냐. 제발 장동혁 좀 치워줘라. 이게 조선일보의 이번 주 월요일까지의 스탠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부터는 그 얘기 쏙 들어갔습니다. 장동혁을 더 이상 욕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 장동혁을 더 이상 욕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힐러님 왜 갑자기 조선일보는 장동혁 욕을 안 할까요? 왜일까요? 뭐 국민의힘에서 뭐 그 적극적 조치를 뭐 하겠다 아닌데? 근데 그런 거랑 조선일보가 때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장동혁이 혹시 물러날 수도 있다라는 아. 그런 뉘앙스를 줬나? 뭐 이렇게 혹시?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네. 그럼 어떻게 왜일까요? 장동혁에게 힐을 줄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위를 왜 줘요? 힐 안 준다. 아니 더 때리기 위해서 힐 주고 때리고 힐 주고 때리고. 더 때리기 위해서 네. 타격감을 타격감을 즐기기 위해서. 네, 타격감을 즐기기 위한 힐. 제가 옛날에 악마성 드라큘라라는 게임을 하는데 네. 악마성 드라큘라 2였나? 예. 드라큘라를 죽였는데 네. 다시 살린 다음에 다시 죽이더라고요. 주인공이. 아무튼 악마성 과학적이네요. 과학적이 아니라 과학적이네요. 끔찍하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겠다. 아예 조선일보 왜 화요일부터 조용할까요? 왜? 글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래도 약간 보수 결집 이쪽으로 분위기가 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영남권 중심으로 좀 그런 분위기가 네, 있다. 이 상황에서 또 때리면 또 이제는 안 더 되니까. 이상 이제 장동혁 때리다가는 선거 때까지 국힘은 지리멸렬 이런 분위기 가는 거를 좀 우려하는 게 아닌가. 그럼 이제는 뭐 지금 전쟁인데 아무리 장수가 아무리 그 국가 원수가 좀 형편없어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전쟁 시작된 마당에 이제는 뭐 바꿀 수가 없다. 뭐 이런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런 추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장동혁 빼고 선대위 구성하자고 지금 그래가지고 나경원, 안철수 뭐 이렇게 구성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장동혁이 절대 안 돼 이런다는데 그러니까는 송원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뭐 그렇게까지 합리적인 보수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 한다는 걸 봐서는 턱밑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나 장동혁은 절대 버티겠죠. 절대 버티겠지만 어쨌든 조선일보가 굳이 밖에서 꽹가리 치고 막 흔들지 않아도 내부에서 어쨌든 간에 장동혁은 좀 일단 이선 후퇴 시키자라는 게 당권파의 상당 부분까지는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가 일단 지켜봐 이런 모드로 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개혁이 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지역에서 장동혁은 제끼고 그러나 누가 선거의 중심을 잡아줄 사람은 필요하잖아요.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장동혁이 아닌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각 지역에서 김문수님이 오셔갖고 우리 선거를 책임져 주시려 김문수를 각 지역에서 선대위원장으로 다 모시고 있다. 그런 당이다 지금. 그런 당이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연대를 만들어갖고 가령 경기도는 조응천 후보, 경기도지사 개혁신당의 조응천 후보로 경기도지사는 단일화를 하고 나머지는 개혁신당이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어떻게든 그리고 부산 북갑의 한동훈으로 단일화를 한 다음에 나머지를 또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이 지방선거 끝나고 어떻게 보수 재편을 어떻게 다시 해봅시다 뭐 이렇게 가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려고 이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제 뭐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뭐 됩니까 그게? 될 것 같아요 힐러님? 잘 모르겠어요. 이쯤 되니까 저는 약간 오세훈이 좀 안타깝다. 약간. 오세훈이 심지어 안타까워진다. 네, 약간 짠하네요. 여기도 짠하네. 아이고. 도정님의 소회는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감정. 근데 이게 국힘이 쉽게 멸망하진 않겠구나. 이 생각은 저는 오히려 드는 것 같아요. 도정님의 그 뭘 훔치고 함정을 해체하고 이런 감각으로 볼 때는 쉽게 멸망하지는 역시 부잣집은 3대는 간다. 아직 3대가 덜 갔나 봐요. 훔치고 싶다. 아직 좀 덜 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자인 것 같다. 여전히 부자인 것 같다. 나는 문을 따고 싶다 여전히. 얼마 전에 그 서울의 여론조사 보니까 네. 국힘 지지율이 뭐 30% 아래를 기다가 어. 민주당 40%, 국힘 37%? 뭐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뭐야 이거 갑자기 또 이제 선거철 다가오니까 보수 대결집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대구시장도 뭐 박근혜 씨가 나와서 손 한번 흔들어주면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선거라는 게 뭐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전히 이 국민의힘이라는 유구한 이 정당을 좀 맞아요.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런 걸 좀 새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힘든 상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홍성만이 정해준 기준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다음 이제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